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시작합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정확히 6개월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진도 팽목항에는 실종자 10분의 가족들이 바다만 쳐다보며 하염없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유가족들이랍니다. 시신이라도 찾았으니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일입니까? 정부는 곧 선체 수색을 종료할 방침입니다. 하루 한 날 똑같이 사고를 당했으면서 또 다른 한까지 겹친 실종자 가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껴안아줘야 할까요? 세월호는 그만 덮자는 소리가 이제는 곳곳에서 공공연히 나옵니다. 참사가 일어날 때로부터 딱 6개월 만입니다.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자조적으로 삼켜야 할까요? 이 무력감과 비탄을 못난 애비의 유산처럼 물려줘야 할까요?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회식 후에 고고 안전하게 고고 집에 갈 땐 고고 회식 후에 안전하게 집에 갈 땐 고고 대리운전.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1636 누르고 고고 대리운전. 네네, 고고 대리운전입니다. 이젠 누르지 말고 말로 걸자고요. 말로 거는 대리운전, 고고 대리운전. 엄마, 소나돼지는 안 돼요. 말하는 전화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해주세요. 고고 대리운전 수익금의 일부는 국민TV에 후원됩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16일입니다. 사이버 망명 사태가 연일 화제인 가운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텔레그램으로 왔더라고요. 누군지 기억나시죠?
지금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두산그룹의 박용만 회장, 부유세 이런 거 도입할 용이 있다, 하자. 그리고 여러 방면에서 경제민주화도 굉장히 소리 높여 외치고 있고 아주 개성이 독특한 경영인이죠. 이 정부 경제정책하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도 그냥 거칠 틈 없이 이렇게 하곤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부터 앞으로 나한테 카톡으로 하지 말고 텔레그램으로 해달라. 나 사이버 망명 이주했다. 이렇게 올렸답니다. 그랬더니 검찰 쪽에서 좀 불쾌함을 표하고 그랬대네요. 물론 요즘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또 하태경 의원이라고 있잖아요. 요즘 여기저기 계속 잘 끼어드는 그 사람이 또 뭐라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쌍지팽이 짚고 나서면서 돌아오면은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고 영원히 안 돌아오고 텔레그램에 남아있으면 다음 카카오톡에 이서구 공동대표를 난처하게 하는 일이다. 저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 하태경 의원이라는 사람 며칠 전에는 대북 삐라가 문제가 되니까 밤에 몰래 날리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자꾸 오가니까 박용만 회장이 좀 신경이 쓰였는지 일반 지인들은 카카오에 많이 남아 있어서 두 군데를 다 병행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얼버무리는 걸 봤는데 제가 박용만 회장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니고 이 얼마나 나라가 꼴이 우습게 되어버렸습니까? 누가 무슨 메신저를 쓰는 걸 가지고 검찰에서도 뭐라 그러고 여당 의원인 사람이 할 일이 그렇게 없으면 남 카톡을 쓰는지 안 쓰는 가지고 얘기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석간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용민 PD 나와 계십니까? 네, 김용민입니다. 이건 전화입니까? 지하홀의 마이크입니까? 아까 지하홀에서 저 보셨잖아요. 응. 예. 그러니까 이건 전화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이 하도 좋아서요. 자, 정의당이 청와대를 향해서 사이버 사찰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뭘로 한 겁니까? 이거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뭔데요? EJ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도 EJ. 지금 정부에서 삐라 대북 전단 살포 이것은 허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럼 한번 표현의 자유 누려보자 해서 천호선 정의당 대표, 서기호 의원 그리고 노회찬 전 의원 등 정의당 관계자들이 오늘 정오에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자유시민 삐라 살포의 날 퍼포먼스를 강행했습니다. 예. 삐라 살포에 앞서서 이제 천호선 대표가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탈북단체의 전단지 살포는 묵인하고 사이버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에 대해서는 필요 이상의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면서 네.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헌법 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헌법에서 보장되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의로운 정부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최근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라면서 네.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혹시 제 트윗을 보고 이렇게 그 퍼포먼스를 강행하신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해봅니다. 제가 최근에 그 트윗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죠. 추풍령 거기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던 조선일보 최보식 칼럼 한 100만 장 찍어가지고 이걸 풍선에 띄워서 영남 쪽으로 보내자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보고 하신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약간 뜻이 통한 것 같습니다. 예. 참 하루하루가. 자, 검찰과 경찰 그리고 복지부가 영장 없이 연간 100만 건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정보를 들여다봐왔다. 예. 충격적이네요. 사실은 이런 보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충격도 받지만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구나. 그런 느낌 안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 정보는 이건 정말 프라이빗하고 좀 독특하거든요.
이 사실은 이거는 말이죠. 대단히 위험한 문제인데. 그렇죠. 뭐 그 사람의 병력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병력을 주로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약점을 이제 파악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지, 이게 적절한 건지. 가능이야 하죠. 적절하진 않고. 예.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예.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늘 오전에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검경, 복지부에 의한 건강보험정보 열람이 연간 96만 7천 건으로 하루 2,700건이다. 연평균 2,500건인 통신감청의 390배, 연간 35만 건인 계좌 추적의 3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보험범죄 수사 목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이 건강보험공단에 컴퓨터 단말기 한 대까지 설치하고 건강보험 의료 정보를 보고 있다. 계좌 추적이나 통신감정은 영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의료 정보는 영장 없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건 말이 좀 이상한데요. 예. 아니, 이런 건 뭐, 무한대로 볼 수 있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난번에 그,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건 터졌을 때. 예. 그 임모 여인의 건강 정보를 들여다봐서 어느 산부인과의 진료 기록 이런 거 찾아냈었잖아요. 예. 지금 그런 건데. 이게 영장 없이 돼 있는지 현행법으로 제가 그건 좀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예. 우리 김 PD가 찾아줬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예. 어쨌거나 영장 없이 들여다보게 있다면 더더욱 문제인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예 구멍이 구조적으로 뚫려 있다는 것이고 영장 없이는 볼 수 없는데 봤다면 이건 명백한 불법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이었건 저쪽이었건 말로 할 수 없는 큰 문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요,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직원 한 명이 파견돼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자료를 요구했는지 기록을 남기고 있지만 네. 정보 당사자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다. 정보 당사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냥 뭐 저거죠. 지금 금융정보나 통신감청 이런 것들은 사후에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도 이렇게 알려줘서 알게 된 건데. 네. 이거는 지금 내가 당신의 정보를 들여다봤다는 것을 알려줄 의무조차 없다는 거네요. 네. 제도적으로 매우 많은 허점이 있는 거군요. 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무한대로 여러분의 지금 건강 상태,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어떤 진단을 받고 또, 약국에서 네. 또 얼마를 어떤 약을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큰 뉴스인데. 이건 아니 남자들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들 같은 경우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건강 정보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이거 남녀 불문이지요. 예. 야, 혈압약, 당뇨약 받아간 날짜, 이거 다 알아서 좋겠다, 야.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좀 더 그 뉴스를 추적을 해서. 예. 종합적으로 한번 입체적으로 우리가 별도 취재팀이 없기는 하지만. 예. 뉴스를 재구성해서라도 이런 건 좀 파헤쳐야 할 의무가 분명히 생겼습니다. 저희가 미처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네요. 예. 자, 숙제를 하나 남기기로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키보드, 네.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 들렸나 봅니다. 게시판에 그런 반응이 있는데, 이 사실은 지금 내일 광주시 교육감인 장휘곡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께 인터뷰 문안을 이제 보내는 와중이었습니다. 이 공무원 사회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맞춰서 보내야 되는 바람에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렇게 멀티태스킹 보냈는데요. 한꺼번에 두 가지 일 하고 계시다 이거. 그렇습니다. 하루가 24시간밖에 안 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인데. 알았습니다. 관련한 소식입니다. 네. 정부가 시도교육감들의 보이콧 연구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지방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 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죠. 네.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아니, 중앙정부가 하자는 사업인데, 이 시도교육청이 여기에 반기를 드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무상급식 예산 이런 거 좀 줄이고,
또 이렇게 빚을 내면은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단어들이 나왔는데 제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 뭐 당연히 시도교육감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했지요. 정부에서 대책 없이 그냥 너희들 지방교육청에서 해결하라. 그런 취지 아니냐. 기왕에 해오던 복지 예산을 줄여서 새로 하는 대통령 공약 사업인 누리과정을 하라.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이런 반응을 교육감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유치원, 어린이집 아니겠습니까? 네.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부 관할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입니다. 예, 그렇죠. 시도교육청은 초, 중, 고등학교 담당입니다. 예. 뭐 대학교육도 교육부 담당이죠. 아니 그렇다면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를 어찌 이 교육청한테 다 떠넘기느냐 이 말이 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그 이상수 서울시 교육감 대변인하고 인터뷰할 때도 이 문제가 좀 짚어졌는데 예. 중앙사무가 맡고 대통령이 그러니까 생색만 내고 반절 최소한 의무의 반절 정도를 다 지자체에 떠넘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빨리 이것은 중앙정부의 복지부건 교육부건 뭐 여성가족부건 어디로 해서 컨트롤 타워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 세 부처에 따로 맡겨봐야 될 일이 아니고 총실 같은 데서 함께 챙겨야 되는데 한 단계 윗 레벨에서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방 교부금 가지고 이제 옥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됩니다. 예. 아무튼 생색은 누가 내고 고생은 누가 해라인데 네. 지금 말을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교육부가 일부 양보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자, 그렇고 태권도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신도리코, 문도리코, 복사도 잘하시는 분. 네. 국민대학교에다가 뭐 소송 걸었다가 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 총선 당시에 그 화제 3명이 있습니다. 김용민하고 김형태하고 문대성입니다. 세 사람의 공통점이 이제 국민대 출신이라는 점이죠. 아, 그래요? 저는 이제 박사 과정 수료를 했고 문대성 의원은 이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예. 김형태 의원은 졸업을 했죠. 학부 졸업을 했습니다. 그 KBS 김형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재수 씨 성추행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대 3인방이다 해가지고 유명한 분들이 많으시군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 이게 뭐 남 속이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막말을 했다 뿐이지. 예. 그러니까 이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문 표절 뭐 거의 아주 심각한 표절이어서 이건 뭐 관용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겁니다. 2007년 8월에 박사학위를 받았죠. 문대성 의원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 근데 2012년 3월 이 논문이 김모 씨의 논문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이 보도되니까 국민대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서 그해 11월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지요. 연구 목적과 가설, 방법, 결과 부분에서 매우 흡사하고 김 씨의 논문과 일치하는 상당 부분에 인용 표시가 없다라면서 표절 판정을 내렸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 2월에 이 논문에 대해서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는 3월에 취소됐습니다. 예. 문대성 의원 측은 김 씨의 논문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정당한 승인을 받았고 자신이 논문을 작성하던 때에도 김 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인용 표시할 이유가 없고 방법이 없어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말이죠. 예. 하지만 법원은 이런 문대성 의원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김 PD가 뭘 조금 잘 취재가 덜 된 것 같은데요. 왜요? 이거 표절이 아니에요. 뭡니까? 복사예요, 복사. 아, 복사. 네. 표절은 이렇게 군데군데 컨트롤 C, 컨트롤 V 했지만 네. 이거는 그냥 신도리코에 넣어서 이렇게 쭉 복사를 한 수준이라고요. 80몇 %니까. 그런데 염치도 좋게 박사 무효시킨 것을 다시 무효해달라고 소송 냈다가 지금 졌단 얘기죠? 네. 이분 저 태권도 선수 맞으세요, 출신? 그러니까 뭐 최종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소송을 이렇게 이어가서 아무래도 뭐 무죄인 기간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이 문 의원이 새누리당 복당했던가요? 복당했죠. 어떻게 또 다시 받아들였대요? 본인이 뭐 반성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됐으면 또 다시 또 쫓아내려나? 근데 2월에 그 심각한 표절에 해당한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는데 국민대가 그 직후에 복당이 됐어요. 참, 복당한 이후에 박사 학위가 취소됐고요. 도대체 어찌하는 건지. 이제 당시에 그 정가의 분석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당한테 간다 뭐 이런 소문이 부산에 돌아서 그랬죠 그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문대성 의원 같은 경우 해운대 쪽인가요? 부산 어느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데 그 지역구 조직 관리가 안 되면은 가뜩이나 지금 부산에 그 다크호스 오거돈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조직 관리가 안 되면은 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 때문에 문대성 의원을 끌어안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안철수 의원 쪽에 간다 이 말 자체는 안철수 의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새정치를 표방했는데 문대성을 끌어안는다 이거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의 그 뜻과 그 안철수 의원의 뜻이냐 했을 땐 또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또 이제 문대성 씨가 자기 몸값을 올리려고 안철수 운운했던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새누리당이 어차피 158석이니까 네. 꼭 문 의원을 제가 콕 집어서 거명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문제 있는 한두 명이 자리를 그러니까 의석이 줄게 되더라도 국회 운영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문제적 인물을 안고 가면서 계속 정치적 공세를 당하고 당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추락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툭툭 털므로써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쇼를 하는 게 더 플러스가 많을 것 같은데 그 민감한 시기에 복당을 허락하고 이랬다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을 코치하자거나 변호하자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아둔한 저의 머리로는 현실적 셈이 도저히 안 돼서 우리 또 정계에 잠시 발을 디뎠던 김용민 PD의 견해를 묻는 거죠. 예. 해운대가 아니라 사하갑구라고 승악산 거북님이 올리셨네요. 네. 그러면 사하면 문재인 의원 그 근처 아닌가요? 그렇죠. 부산 서쪽이니까요. 네. 어쨌거나 참 이 문도리코 의원은 잊을만 하면 뉴스거리를 많이 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석간 뉴스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언론인으로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돌아보건대 힘 있는 사람들이 큰 돈을 써서 만든 방송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만든 방송은 국민TV뿐입니다. 국민TV가 지속 가능해야 이 나라 언론의 근간이 바뀔 수 있고 그리고 희망을 잉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뉴스 행간 들어가겠습니다. 공익신고, 즉 내부 제보를 했다가 10년 동안 왕따를 당하면서 혼자 밥 먹었다. 대충 상상이 되십니까? 회사에 밑보여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것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가 아마 밀고자 이런 낙인을 찍었겠죠. 그래서 10년 동안 혼자 밥 먹었답니다. 폭력적 왕따도 이런 왕따가 있겠어요. 그런데 옳은 일을 하고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경제지로 분류는 되는데 머니투데이에서 꽤 맘먹고 좋은 기사를 길게 썼더군요.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기사 앞부분 들으시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을 다룬 영화 제보자의 실제 모델은 류영준 강원대 의대 교수다. 황 박사의 연구윤리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뒤 류 교수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자들은 류 교수처럼 당당하게 사회로 돌아오지 못한다. 어렵사리 진실을 증명해 생업 현장에 복귀한다 해도 배신자라는 꼬리표는 떼어지지 않는다. 나름대로 각오는 했지만 확인한 점은 공익제보가 손해를 본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파면당하죠. 복직해도 10년 동안 아무도 식사를 같이 할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공익제보 이후 감사는 축소 은폐되고 공익제보자 보호는 전혀 없어요. 홍진희 씨가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을 만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네, 그분 성함은 홍진희 씨입니다. 사학을 바로 세우려는 시민 모임은 줄여서 사바모라고 하고요. 이해하시기 쉽게 그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일단 하죠. 홍 씨가 영훈국제중학교 어딘지 아시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 아들 여기 넣느라고 뭐가 좀 미달했던가 서류가 미비한 것을 억지로 하다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사과하고 그런 소동이 있었죠. 지난 봄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 기억이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홍 씨가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를 제보한 대가는 놀랍게도 그 홍 씨의 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홍 씨의 딸은 자신을 예뻐하던 선생님에게 멍청한 계집애라는 눈총을 받아야 했고 견디지 못해서 결국 전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홍 씨는 검찰 제보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보호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전혀 그 반대, 아주 처참했습니다. 수사 조서에서부터 홍 씨의 실명은 고스란히 노출됐고 수사 접견권 그리고 열람권을 가진 학교 측의 변호인은 홍 씨가 내부 고발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것을 학교에 알립니다. 법원도 홍 씨를 지켜주지 못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판사는 재판을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비공개 대상은 일반 방청객과 언론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하고 언론만 못 들어오게 하고요. 학교 측 관계자들은 법정에 그냥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당연히 홍 씨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학교 관계자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정 진술 이런 게 가능했겠습니까? 홍 씨는 이런 주장 하소연을 합니다. 수사 단계나 법정에서 공익제보자를 보호를 어떻게 하라는 매뉴얼이 전혀 없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 그냥 얼굴이 다 공개돼 버렸고 신분이 누구고 학교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아예 공개적으로 물었다. 방청석에는 지금 학교 관계자 사람들이 대거 와 있습니다. 시민들이나 언론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고 저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이런 제한적인 방청 제한, 어느 특수 직역이나 특수 계층의 사람만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그때 출입을 제한당한 언론사 기자가 있었다면 그는 기자라는 이유만으로도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어야죠. 그래서 재판정에 어떻게든 들어갔어야죠. 그게 기자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재판에 경위나 누가 나서가지고 석연치 않은 이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잖아요. 기자와 시민들은 이 재판 볼 수 없습니다. 기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다음에 올게요 하고 돌아가는 게 기자입니까? 따져 물어야죠. 기자의 재판 방청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문서에 의해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려서 지금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라고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때 지금 기자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이것은 소상히 파악할 겨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를 오늘 행간으로 골라놓고서 한번 일독을 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를 데스크를 봐서 지면에 게재한 그 사회부장에게 이런 건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메시지는 전달은 해놨습니다. 그건 좀 그렇다고 치고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홍 씨는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조직이나 이런 데 들어간 건 기관, 단체나 회사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나마 피해 정도가 적은 편이었답니다. 일반 기업이나 학교 또는 뭐 공무원 이런 조직에 소속된 경우는 공익제보는 곧 밥벌이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 내걸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에서는 공익제보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했지만 그 판단을 내리기까지 제보자가 보호받을 수단은 없습니다. 또 제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 등 역고발은 제보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렇지 않습니까? 제법 규모가 있는 조직이나 회사의 경우에 비리나 부패가 있다면, 그리고 그게 구조적인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나 그 조직이나 단체의 윗선, 상급자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런 것들은 이미 구조화된 비리니까 은폐 또는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을 것이고 교묘하게 위장도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나 부패의 사슬 구조를 일개인이 완전히 파헤치기란 불가능하죠. 어쨌거나 문제가 있다는 것의 단초만이라도 알아서 양심과 공익에 따라서 제보를 하면 그 뒤로는 수사기관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이럴 거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사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당신은 허위로 제보를 한 거야. 그래서 지금 역고발을 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렸어. 그러니까 너는 무고한 거야, 무고. 잘못 제보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저는 문화의 차이를 떠나서 이 사람의 법률적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죠. 일테면 총체적 비리에 일개인이 어떻게 다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를 수 있죠. 중요한 실마리를 제보를 했다면 그것으로서 진실을 밝혀내고 모두 다 밝혀내고 나서 귀하가 제보했던 것 중에 이러이러한 사실이고 이 부분은 귀하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귀하의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뇌관을 찾을 수 있었다. 이 점은 높이 평가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그건 뭐 본인에게 저기를 하도록 해라. 만약에 잘못 알고 있는 정도가 아주 현격해서 누구를 음해하려고 했다면 그건 응당의 책임을 받아 마땅하겠지요. 그렇지만 전모를 파악하고 나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지엽적인 거라면 그건 처벌하거나 문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제보자의 내용이 일부 사실이 아닐 경우는 그 부분을 딱 꼬집어서 명예훼손 등 역고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보자는 완전히 빈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격이죠.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들은 만약에 현실적으로 완벽한 신변 보호가 어렵다면 사후 대책이라도 힘써달라 이런 의견인데 이거야말로 그냥 읍소하는 거죠. 읍소. 우리 현대사에서 중요하게 이렇게 한 페이지를 기록하거나 장식하고 있는 몇몇 사람의 이름을 제가 떠오른 대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윤석양, 이병.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연세가 적어도 50을 좀 넘기신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느 해인가 말지, 지금은 없어진 그 성류보, 며칠 전에 타계하신 성류보,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국장, 그리고 동아일보 해직기자죠. 성류보 선생이 한겨레로 가기 전에 창간했던 잡지, 그 말지의 표지인물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윤석양, 이병이 있었고, 이지문 중위라고도 있었고, 장진수 주무관은 아마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고요. 최근에 권은희 수사과장, 지금은 의원이 됐지만, 그냥 떠오르는 이름들만 적은 겁니다. 제가 이 네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이것을 낱낱이 지금 거론하기란 시간도 너무 없고 그러고 그냥 검색창에 이름만 쳐도 뉴스가 이렇게 쫙 뜰 거니까. 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고초를 치렀다는 것이고요. 자기가 있는 곳으로부터 쫓겨나거나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현실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에 많이 시달렸다. 그리고 매우 긴 시간이 지나서야 일부만 명예훼손이 되었다. 권은희 과장 같은 경우는 그 사안의 인화성, 폭발성, 정치적 폭발력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선거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국회의원으로 컴백했다고 해야 할까요? 신분이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일정 부분 명예훼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됐으니까. 장진수 주무관도 최근에 이제 다른 그 일자리 둥지를 틀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봤는데, 윤석양, 이병이나 이지문 중위는 그들의 첫 폭로 제보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바모의 홍진희 씨 사례인 거고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긴 했는데 공익신고자로 예우를 하거나 예우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온당하게 대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법의 허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개정의 필요성이 많이 됐고 개정안들이 실제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 그 개정안들을 보면 우리가 공익신고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얼마나 허술하게 보호하고 있는지가 바로 드러나겠죠. 일테면 2011년 9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비밀보장, 그리고 보호조치, 보상금, 구조금 지급 제도도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현행법이 공익침해 행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현행법에서는 180개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공익침해의 범위를 제한합니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5가지 분야에서만 공익침해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외 부분에서는 해석을 아주 달리하거나 느슨한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 허술한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3년 동안 14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대부분 개정안이 공익침해 범위와 보호 의무 확대에 주안점을 두은 것이지만 놀랍게도 14건 중에 통과된 법은 몇 개나 될까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로는, 특히 저는 이 부분은 여야를 굳이 따지자면 야당에게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대개 공익 제보자, 내부 폭로자들은 시민단체나 야당 쪽에 손을 벌리기 마련이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특히 야당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물론 여당도 해야 합니다만 여당에다가 잘못 신고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전해드렸죠. 무슨 공사의 비위 내용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실하고 최홍봉 의원실인가 알렸더니 득달같이 그 보좌관, 제보받은 그 의원실의 보좌관 친구들이 그 공사에 알려가지고 이 친구들 해고당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세상에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다 지금 내부 제보가 이렇게 허술한 겁니다. 그건 지금 그 경찰에다 신고를 한 게 아니고 강도한테 신고를 해서 그랬다고 치고요. 야당에서 법률안 통과에 힘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14건 법안 중에 한 건도 통과를 못 시킵니까? 우리나라 야당은 항상 의석 부족 그것만 탓하는데 이번 세월호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국회의원 총선 한번 해가지고 여야 다수당 소수당 딱 갈리면 그냥 그걸로 4년간 끝입니까? 얻어낼 건 확실히 얻어내는 방법을 보여야지요. 그게 똘똘 뭉쳐진 소수의 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안타깝게도 14건의 법관 중 하나도 다 무산돼 버렸어요. 공익신고가 이거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공익신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도 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 당연히 높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판사 하다가 재임용 못 받아서 지금은 정의당 의원 하고 있는 서기호 전 판사 아시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의 정의에 포함해 합리적 의심으로 신고했지만 불이익 조치를 당하는 모든 경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에 명문화하는 개정안을 냈습니다. 법률가 출신이라 용어들이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을 다 완전한 사실로 적인하진 않더라도 일부 중요한 제보를 했다거나 실마리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익신고 정의에 넣자. 그래서 불이익 당하지 않게 하자는 건데 이거 아직 잠자고 있습니다. 서기호 의원이야 의정활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이 법안이 아직 완전히 죽어버린 건 아니니까 일단 사후는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내부 제보자 또는 공익 제보자, 공익 신고자들에 대해서 말로는 장려하고 어쩌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은 참 못하고 있다. 딴 것들 주로 신경 쓴다. 일테면 자기 지역구에 누가 초상이 났다거나 지역구 누구 힘센 누구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맨 그런 거. 그다음에 쪽지 예산 어떻게 따와서 생색내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오로지 그런 거에만 매달리는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국사, 나라국 일사, 국사를 제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의외로 많지 않은 거예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재선에만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상갓집 다녀야 재선된다. 사실 이런 구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언제까지 상갓집 가서 이러고 줄에서 하고 그래야 됩니까? 30-40년 전에 하던 거 말이죠. 할 일을 안 하니까 제가 그게 미워서 좀 한 소리입니다. 공익제보자 문제는 정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당보다는 야당이 여당을 야무지게 압박해서 그리고 인권을 지키는 정말 파수꾼의 심정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봅니다. 14건 개정안 중에 하나도 처리 못한 거 수치로 알아야 할 겁니다. 오늘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제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최영일 정치평론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얘기 시작하기 전에 네. 파급력이 큰 속보 하나 전하고 들어갑시다. 네네, 좋습니다. 수능이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출제 오류를 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네. 지금 학사 업무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꼭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네. 청취자들한테 뉴스처럼 전달하는 것이니까. 네. 당시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하고 이미 지금 합격, 불합격이 다 끝나버린 마당 아닙니까? 이런 일이 또 반복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문제가 됐던 세계 지리 8번 문항,
서울고등법원 행정 7부는 오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이 평가원을 대상으로 낸 소송 2심에서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논란이 됐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른바 나프타라고 하죠. 나프타 회원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였는데 평가원은 A, 유럽연합, 그러니까 A는 B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인 디귿항을 맞는 설명으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EU의 총 생산액이 16조 5,700억 달러, 나프타는 18조 6,800억 달러여서 이 보기가 틀렸다면서 이의를 제기했고 긴 싸움이 시작된 끝에 1년 후에야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당락이 자신들의 합격 문제하고 이제 추가로 뭐 소송을 내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복잡한 난마가 하나 터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신속 심리를 하거나 해서 한 인간에게 대학 1년 쉬고 뭐 하는 게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꽤 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후진적이다 이러는데 왜 그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호텔방에 한 달 가까이 있으면서 2번, 3번 크로스 체크를 한다는데도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네, 아무튼 저 입시철이 다가오고 해서 제가 조금 예정이 없이 뉴스를 하나 전했고요. 자, 최영일 평론가님 기다려주셔서 네네. 고맙고요. 중요한 문제네요. 근데 저 아까 방금 수능 문제 읽어봤더니 난 네. 풀으라고 하면 틀릴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야 뭐 선생님이나 저는 글쎄 시사 문제면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시사 애들 문제는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애들 똑똑해요. 어떻게 나프타가 18조 6천 달러 그런 거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큰일 난 것 같은 것이 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한 학년을 다녔는데 어찌 보면 떨어졌어야 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거고요. 그렇죠. 지금 1년 재수를 하거나 뭐 대학을 진학 못한 상태에서 놀았는데 실은 합격했어야 하는 친구도 합격이었던 있을 수 학생들이 있고. 또 일부 있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결정적 시점을 이 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좌우되는 건데 저는 그냥 이 권위주의의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좀 방송 용어 아닌 거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냥 이 청소년들의 시쳇말을 우리가 빌린다면 꼰대주의다. 꼰대주의? 예, 꼰대주의 때문에 결국 저는 이게 여야 이 좌우 문제보다 요즘에 네.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 기간 동안 가장 좀 좋았던 것은 정책이나 정치적 측면의 장단점은 어느 정권이나 다 있지만요. 권위주의가 풀려가고 있었던 것이 민주주의의 사회문화적 행태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관료주의, 권위주의 이 강화가 국민들을 더 숨막히게 하는 것 아닌가. 오늘 뉴스도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어떤 의제, 시제를 던져도 줄줄줄 해설을 하시는군요. 네, 자, 그렇고 네. 꼰대주의는 기억할게요. 네. 중국에 가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작심하고 지금 대통령이 하지 말라는 그 개헌 얘기 딱 꺼냈는데 왜 그랬대요? 네. 직격탄이죠. 이거 일단은 제가 보기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네. 또 이제 여권 인사들은 구태여 그렇지 않다. 이 예결산 다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 끝나고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서 내년에 논의해보자는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졌던 여야 의원들과 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 경제 활성화 정책 정면 충돌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네. 저는 이 김무성 대표가 대선에 대한 욕망은 굉장히 강하다. 이건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과거에 미국에 갔을 때 나 대권 도전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무리를 한번 빚었었거든요. 그런데 14일에 시진핑 주석과 둘이 접견할 때 언론에 이제 보도된 사진을 보니까 거의 국가원수 코스프레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원래 권력 욕망은 있었고 그 의지에 이제 중국에서 좀 바람이 더해져서 귀국 직전에 이제 중국 방문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물론 발단은 기자가 물어봤다고는 합니다.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제 생각에는 바로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이 개헌 논의는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경제부터 살려야 하니까 네. 개헌 논의는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고 바로 개헌을 논의해야 할 적기가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정치인들의 어법이 있는데 어법 자체가 예. 개헌도 필요하죠. 네. 차차 논의해야 되는데 어떤 그림이 좋은 그림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회에서부터 좋은 그림을 찾아서 국민들의 이 어떤 민심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회피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제기보다는 지금 뭐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정답지를 제시해버렸습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 집정부제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권력을 분산해야 되는데 의회 권력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권력으로 나눠서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다라고 하는 형태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 개헌의 그림을 다 그냥 제시해버렸다는 거죠. 예. 이것은 대놓고 직격탄이 아닐 수 있겠는가.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완곡하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일부 보수 논객들 중에 오늘 보였습니다만 네.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집권 여당 내에서 이 본격적으로 비박 대 친박 그리고 현재 권력과 이 차기 권력, 미래 권력의 격돌이 시작되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하고 쉽게 있습니다. 말해서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는 대통령 앞에서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서 청와대 눈치만 보고 그랬죠. 몸을 사리다가 그랬죠. 개헌론 가지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한편 정면으로 붙자 이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이니까 이제 분위기에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데 네. 이 대통령의 경우에는 해외 순방을 나가면 국내에서 무슨 일이 주로 터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MB 정부 때부터의 전통이거든요. 지금 이제 대통령 또 이 순방 나가 있는 사이에 내부에서는 이제 개헌 논의를 직격탄을 날렸고 그 다음에 남북 관계 문제는 대통령이 안 계신 와중에 뭔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좀 미묘한 기류가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 네네. 자, 이제 열흘 만에 지금 대통령한테 정면으로 반기를 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헌은 미래 문제의 성격이 강하고 공감대도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일정 부분 명분도 축적돼 있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대통령하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하고? 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 일종의 지금 현재 권력의 힘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제동을 거는 이제 제스처가 취해지겠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고삐는 풀리게 돼 있다. 이게 뭐 6개월이나 1년이나 뭐 밀고 당기는 서로 힘겨루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내년이 이제 집권 3년 차 아닙니까? 시간이 더디가긴 하지만 흘러 이제 2년이 끝나가는데요. 예. 내년이 되면 저는 이 힘의 기울기, 무게의 추는 우선은 뭐 집권 여당 내에서는 김무성 대표 쪽으로 기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이번에 중국 방문에 동행한 인물들이 인사들의 면면이 굉장히 재밌는 것이 예. 이재호 의원이 갔고요. 김문수 혁신위원장이 갔습니다. 운동에서 원외 인사긴 하지만 꽤 머리가 굵은 12명이 지금 가 있죠. 지금 모두 다 이 비박계 중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재밌는 것은 지금 집권 여당 내 그러니까 보수당 내의 과거 야권 인사 혹은 민주화 인사들이에요. 공통점이. 예, 예. 상도동 이러한 출신 그림들을 본다면 예. 결국은 이들이 굉장히 이제 또 어느 정도 결이 통하는 인물들이 함께 중국에서 시진핑도 만나고 상하이도 방문하고 또 뭐 여러 가지 행보를 하면서 이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좋은 쇼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 결국은 뭔가 밀담들이 돈독하게 오가지 않았겠는가. 그 이제 어찌 보면 밀담의 결과 김무성 대표가 총대를 메고 예. 어쨌든 차기 대권 지금 여권에선 1순위이기 때문에 박원순 1위, 지금 이제 김무성 2위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제 질른 것이다. 저는 들어와서 국정감사 끝날 때까지는 또 숨고르기를 할 텐데요. 예. 대통령도 순방 마치고 돌아올 거고 당청 간의 이제 미묘한 기류를 조절하기 위한 일부 조정 작업이 있겠지만 차주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이 펼쳐질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좀 여쭤보십시다. 지금 뭐 이재호, 김문수 등등 꽤 머리가 굵으신 양반들 10몇 명이 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김무성 편이거나 김무성을 지지하리라고 보세요? 그렇지 않겠죠. 네. 그것은 뭐 정말 뭐 연판장에 의해서 다음에는 뭐 과거에 뭐 형님이 하시오, 뭐 오빠가 먼저 하세요 그랬던 것처럼 네. 이런 분위기는 아닐 것이고요. 예. 아마 동상이몽일 겁니다. 그러겠죠. 10세기일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군가 친박 그룹 내지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있는데 예. 이재호 의원은 계속
이 각을 세워왔거든요. 그렇죠. 뭐, 예, 그런데 힘의 균형이 이제 다른 거고요. 개헌 주장도 계속했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쓴소리했고, 세월호 유가족 만나라고 했고, 어찌 보면 지금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혼자 해온 사람이 이제 이재호 의원이었는데, 네. 뭐 계속 얘기해봐야 이제 효과는 없을 것이고요. 예. 이재호 의원 입장에서는 같이 목소리를 낼 굵은 이제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이제 슬슬 몸을 풀고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되거든요. 예. 혁신위원회 문제 지금 홍문종 전 사무총장 이미 한번 들이받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예. 그러니까 김무성 당대표를 향해서 대표를 처음 해봐서 뭘 모르시는가 본데 하면서 당협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바로 반기를 들었는데 예. 이 부분의 실제 키는 또 김문수 위원장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자기 이제 이 공천 룰에 대한 부분들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지금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가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반박 전선은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 네. 문제는 거기서 김무성 주자 혼자 달려나가면서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또 사분오열될 것인가 하는 경우의 수는 나뉘겠습니다만 지금 크게 보면 어쨌든 청와대의 가장 강력한 공인된 적들 이렇게 구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헌론을 중심으로 친박과 반박이 재편되면서 그렇죠. 이슈가 하나 딱 우뚝 쓰니까 좀 전선이 명확히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등등 조금 소외된 지역이거나 비주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개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 부분 연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예각을 이루면서 몇 개월 끌 것이다. 대충 그렇죠. 이런 얘기시죠? 거기서 이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반박의 가장 좀 명확한 이슈 파이팅을 위한 깃발이 되었다. 네. 앞으로 한 총선 전까지는 개헌 이슈가 계속 잦아들었다가 이제 솟아올라왔다 하겠습니다만, 네네. 요 개헌이라고 하는 이슈 아래서 이제 반박 전선이 움직이게 될 것 같고요. 하나만 어떤 또 개헌이냐 추가로 가지고는 또 분열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나만 추가 질문 드립시다. 네네. 개헌 논의는 그냥 논의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실제 개헌으로 이어져야 얘기가 되는 거지. 우리가 맞습니다. 지금 학술 심포지엄 하지는 건 아닐 텐데. 그렇죠. 국회에서 3분의 2를 일단 확보해야 돼요. 그다음에 맞습니다. 국민투표가 남아있지만. 맞습니다. 네. 친박계가 대통령의 엄명을 계속 받아서 네. 끝까지 저항한다면 3분의 2 확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일전에 될까요? 여론조사를 본다면, 예. 한 231명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에 동조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 네. 지금 299명 중에 그렇고요. 국민 여론도 한 64% 내외 정도가 개헌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식한다는 그 여론조사가 한번 나왔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는 이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한 일주일여 지난 시점에 그 수치를 지금 개헌주의자들은 굉장히 이제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점 개헌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87년 체제 헌법이 예. 87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한 번도 온전히 지켜진 적이 있었던가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흘러서 세태에 맞게 헌법도 고쳐질 필요는 있다라는 이제 말에는 공감하지만 예. 한 20년 주기로 헌법을 이제 뜯어 고치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정된 이제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켜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의문이 좀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밉지만 또 의회의 권력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하는 거는 좀 검토와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민 다수가 개헌 필요성 인정한다. 국회의원 중에 230명 넘게 개헌을 지지한다 하는 것은 조금 지금 이제 과잉된 판단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만요. 미안한 얘기인데. 네네. 팩트와 최영일 평론가 개인의 사견을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다수 여론이 원내 혹은 국민들 간에 예. 개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근거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현재로서는 반대 입장이 있다라는 이제 사견을 얹은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내의 3분의 2 쉽지 않죠. 왜냐하면 친박 그룹이 똘똘 뭉쳐서 만약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또 우선 개헌 논의를 미루자라고 하는 부분으로 돌아서게 되면 예. 국회 내에서도 쉽진 않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오늘 개헌 논의에 대한 이제 직격탄이 터져 나오자 야당이 또 이제 반색이에요. 우윤근 이제 원내대표 당연하죠. 네. 찬성한다 얘기했고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또 야권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야권 의원도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이게 뭐 이제 개헌 소위 혹은 개헌 특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여야 의원 간의 이제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좀 급물살을 탈 수 있겠는가 하는 건 고민이고, 여권 내에도 동상이몽이지만 야권 내도 지금 또 동상이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제 그렇죠? 그 안철수 의원 기자간담회 등 해서 네. 야권 내도 지금 좀 분열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권 내부도 이 친박과 비박 혹은 반박, 야권 내부에도 뭐 그냥 우리가 세간의 이야기 되는 대로만 단순화시켜 보면 예. 범친노와 뭐 비주류 이렇게 나뉘었다고 했을 때 이 개헌 논의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 거기서 정답을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다만 여든 야든 지금 워낙 그 정치가 상실돼 있는 시대. 예. 이 정치를 좀 복원하기 위한 카드로는 네, 다들 정리 좀. 묘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개인의 견해까지 함께 피력해 주셔서 찬성 여부를 떠나서 네. 최 평론가의 얘기를 잘 가늠할 수 게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치는 항상 지켜봐야 되는 게 늘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 나흘 동안 촉박한 제의를 받고도 흔쾌히 수락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영광이죠.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또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최영일 평론가였습니다. 뉴스 재구성 들으시죠. 대한민국 금융위원장은 시키는 대로만 한다.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 맞느냐는 추궁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선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위원장님, 정치인이신가요? 저요? 저는 정치하고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어요. 근데 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정치권을 따라갑니까? 금융위 LTV DTI 규제 완화로 선회. 이거 신문에 난 그 기사입니다. 분명히 금융위에서는 LTV하고 DTI는 유지를 하겠다라고 올 초에 말씀을 하셨다가 최경환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 가면서 한마디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경제정책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변석계, 사상누각, 반신반의, 땜질 처방. 다음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KB 사태 처리 과정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KB 건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감원에 조사 들어가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그때를 전후해서 금융위발로 신중론이 나오고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 통지된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해 줬습니다. 그 일주일 뒤에 금감원장이 그것을 다시 중징계로 상향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명록 증인이 못 물러나겠다고 소송을 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다시 그것을 직무정지로 더 상향시켜서 결정을 했습니다. 일찍이 금융당국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대혼란 그 자체입니다. 저는 이 혼란의 원인이 뭐가 있을까? 이번 사태에는 박근혜 정부 경제 권력 간의 권력 투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실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신뢰와 안정감, 권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사실은 민간특수법인인 금감원의 감독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은행의 김종중 행장은 문책 경고하고 물러나라 그러니까 임기 채우겠다고 하고, 이명록 회장은 문책 경고하겠다고 하니까 소송 내겠다고 하고, 제가요 90년대 후반부터 20년 동안 모피아를 겪어봤습니다. 무리한 관치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있었어도요, 이렇게 무능한 관치, 모피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감독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건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금융지주회사의 대표는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저는 이사회라든지 또는 주총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감독 당국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가리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원장은 어떻게 뽑아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소신 무능력의 신재윤 금융위원장, 혹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지. 저는 청와대에서 선임되는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는 것이 맞지,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중국 현지 기자회견도 있었지만 개헌의 봉화불은 일단 올랐습니다. 대통령의 태도와는 관계없이 논의는 활발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이 잘 마무리되고 개헌론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일 겁니다. 앞으로 남은 열흘 정도 동안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관해서 어떤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즉 유가족 참여 방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이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오늘은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민변의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네, 올 봄 여름에는 타 뉴스 채널에서 몇 번 패널로 뵌 적은 있는데 이렇게 또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개헌 논의가 이제 봉화불에 불이 지펴졌습니다. 가스레인지로 말하면 격발이 돼서 일단쯤 불이 슬슬 피어오를 것 같은데요. 예.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 축소일 것 같아요. 물론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이원 집정부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단은 사견이고요. 예. 대통령 권한의 집중 현상의 문제점은 여당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집중돼 있고 그 폐해는 어떻다고 진단을 하시는지요? 지금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를 다 장악하고 있고, 대통령의 한마디에서 국회의원들이 자주, 특히 집권 여당의 경우에는 좌지우지되고 있고,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한 이후에 장관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도 어떤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검찰, 감사원 등 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할 기관들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 그러고요. 우리 민주공화제에 맞지 않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 권력 구조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선거 구조의 문제도 또 하던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특히 지역 감정 타파와 관련해서는. 일단 선거구 문제는 오늘 변호사님과의 얘기에서는 조금 제쳐두었으면 합니다. 이게 지금 국회의원들의 워낙 이해가 많이 걸린 데다가 득표의 등가성 문제에서 10만에서 30만 사 이것도 재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권력 구조로 얘기를 하자 보면 내각제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분권형 대통령제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법률가 입장에서 한번 좀 조망을 해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리고 싶네요. 우선 대통령제를 일단 세계적으로 보면 제일 많이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유럽이나 등지에서 특히 국왕이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의원 내각제를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왕이요? 네. 예. 그 국왕이 현실적으로 정치의 파워를 발휘하든 말든에 관계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대통령제가 좋으냐, 의원 내각제가 좋으냐 등은
그 나라의 정치적 경험과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국정을 안정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 한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에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임기를 다 채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집권 여당이 사실상 통법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죠. 예. 근데 의원 내각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보수와 진보 쪽의 진영 논리 때문에 극한적인 대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문제를 국회 내에서 협조하고 진정의 말하자면 대립을 좀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 어쨌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를 국회가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또 있는 거고. 네, 일본처럼 이렇게 큰 이슈가 터지면 자꾸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고 예, 그렇죠. 이런 거 말씀이시죠? 전국이 좀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일본에서 보듯이 개파 정치가 지금보다 더 심화. 개파 정치 폐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 실정에 어느 것이 맞는지 문제는 국민의 공론의 장에 붙여서 국민들이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십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현행 헌법이 이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인데 네. 대통령 직선제 문제는 민주주의 하나의 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것인데 예. 지금 제왕적 대통령은 문제는 시정돼야 되겠지만은 정부 통령제를 하고 중임제로 하는 4년 중임제로 하는 대통령제를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가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그 견제 장치는 어떤 게 적절하거나 유효할 거라고 보시는지? 우선 감사원의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네. 감사원을 국회 내에 두고 지금 검찰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또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행정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예. 이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 이런 것들을 헌법에 명시를 해서 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얼른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완전 독립시키자 이거죠. 그렇죠.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걸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서. 예. 청와대나 권력기관에서 자유롭게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네.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 검찰이 지금의 행정부 공무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맞는데 행정부 예. 소속 공무원으로 두지 말자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고 감사원도 네네. 사실상 역대 정권에서 감사원이 청와대나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은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감사원과 검찰을 그런 식으로 독립 내지는 국회로 이관시키고 나면 대통령의 힘은 상당 부분 빠질 것이다. 예, 네.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대폭 축소를 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축소하고요. 그냥 장관 정도만 확실하게 책임 총리제를 구현해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보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예, 그리고
국무총리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국무총리의 실질적인 그 책임 총리제 권한 강화를 명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 국무총리라는 제도가 필요합니까? 그게 지금 정부통령 제도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 부분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네네. 정부통령제로 하면 그 러닝메이트로 해서 임기까지 팀 정치를 한다는 장점은 있지만은. 네. 그 국무총리 제도가 의원 내각제 요소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무총리를 의원 내각제 요소지만은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요소는 또 아니에요. 아니죠. 예,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 대통령이 외치에 치중을 하고 예. 내치를 담당하는 것은 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예. 국무총리 네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뽑고 예. 국회에서 뭐 그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아하. 그렇게 만들어 놓는 제도가 이제 분권형 대통령인데 네네.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대통령제로 골관을 하고 예. 유명무실한 그 국무총리 제도 부분을 좀 책임 총리제로 하면서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 제도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예. 근데 지금 현행 헌법에도 책임 총리라는 말만 안 썼지 권한은 상당히 명시가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꽉 쥐어잡혀 있어가지고 예. 그냥 뭐 허드렛 일만 하고 그냥 맨날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독 총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 이 변호사님 말씀은 행정부의 각 부의 장관을 통할한다. 지금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 기능을 하는 총리를 국회에서 뽑도록 하자. 예.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죠. 네. 그래서 4년 중임제 정부통령 그 러닝메이트 시스템이 이제 흔히들 우리가 미국식 이렇게 해서 생각을 예. 해 왔는데 그거보다는 분권, 그러니까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좀 제한시키면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감사원과 권력, 검찰 그리고 총리 문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그런 문제도 있고. 네네. 저는 그 개헌 논의가 정부의 형태에 너무 치중이 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지금 6월 항쟁 때 이른바 각 세력들의 절충령으로 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예. 그 이후에 가장 더 심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그동안 현행 헌법에서 보호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수준으로 격상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하게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그 정부 형태만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예컨대 이제 지금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결성권, 노동상권 문제라든지 정치적 자유 문제, 예. 이런 부분도 OECD 국가처럼 다 보장을 하고, 그다음 경제 민주화의 각종 중요한 부분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선거 지금 연령 문제, 선거권 피선권 연령 문제도 대부분의 나라가 그 16세에서 18세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19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사실상 참정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 문제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청소년들을 다 정치적인 자유롭게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대에 맞게 변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부 형태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그 남북 문제, 영토장과 통일 문제도 이참에 그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지금 식으로? 현재 법 체제로 하면 그 북한을 실질적으로 우리 영토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반국가 단체인 거죠, 북한은. 국가가 그렇죠. 아니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북한은 체제로서 존재를 하고 유엔에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영토는 남한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그 통일 문제는 평화통일 명시를 하되 북한을 한 체제로서 인정하고 인정하는 규정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사실상 지금 헌법의 해석에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네. 그 귀담아 들을 대목이라고 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이게 국회가 이제 물론 개헌을 발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은 네. 국민들 이 차제에 국민들 차원에서 네네. 지금 시대가 20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와 국민들의 기본권의 보호, 국민들의 기본권 요구에 대해서 다 담아낼 수 있는 네. 그런 통일 개헌론이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는 것일지 휴전선 이북에는 전혀 국가 기능이 미치지 않으면서 선언적으로만 해두고 있는 이 언밸런스함, 이 불합리함 깨끗이 털어내버리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권력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복지,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 한 가지와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에서도 봤지만 청소년들 지금 몸도 정신도 굉장히 조숙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투표 연령, 참정권 확대도 함께 논의하자. 굉장히 저희들이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민변 차원에서 지금 개헌안, 초안 같은 거 만들어두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저희들도 이제 논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 논의가 무르익으면 그리고 민변 차원에서도 개헌안을 만들면 그때 다시 한번 외실 수 있기를 미리 청해둡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민변의 이재화 사무총장 변호사와 나눠봤습니다. 오늘 게시판이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뉴스가 막 폭주하지도 않았는데 그만 잠깐 저기 하다가 게시판을 놓쳤어요. 어제 10월 15일 오후 4시 19분에 퍼블리어스 님께서 남겨주신 굉장히 긴 글에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걸 보고도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공유해야겠다 싶었는데 못해서 좀 죄송했고 그래서 그냥 게시판에 제가 방송 마치고 밤에 인사성 답만 남겼는데 요지만 간추리자면 이겁니다. 아실 수 있지만 잠시 견해를 같이 나누죠. 이번 인터넷 검열 참화의 시작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었는가? 아마 그 맥락은 나에 대한 모독이 도를 지나치고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서 국민에게도 피해가 되고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몇 번이고 곱씹어봐야 할 중요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시면서 지금 이 나라가 민주공화정, 근대국가 맞느냐? 조선시대 같다라는 게 이제 주장하시는 바의 하나입니다. 근데 문장이 아주 정제돼 있고 주장은 분명하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마 그 영어로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에피타프님이 계셨는데 요즘은 바쁘신지 그냥 듣기만 하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러면서 퍼블리어스님이 어제 남기신 글에서는 OECD 다른 국가 원수들의 해외 방문 횟수와 들어가는 총 비용 그리고 효과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보시자. 이렇게 좀 이제 비꼬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식경제 한다고 나라 곳간을 다 거덜내고 지금 박 대통령께서는 빈 곳간 채우시겠다고 창조 세금 경제 하신다고 하더군요. 무슨 경제수석인가 하는 사람은 세금을 올리는데 증세는 아니라고 잡아떼고 우리 민초들이 한문을 모르는 건지 또는 국어를 모르는 건지 어떻게 이런 취급을 하느냐 뻔뻔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루 뒤늦었지만 귀담아 들을 대목이 많아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것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좀 더 빠른 것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겠구만. 감남을려님께서 경찰 지방직 변경은 논의가 되나요? 이건 아마 헌법에 담을 사항일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근데 헌법에서보다는 하위법령에서 이건 충분히 자치경찰하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충분히 당연히 논의는 되어야 되겠죠. 적어도 헌법이라는 게 그냥
몸에 안 맞는 어깨나 솔기, 목 부분만, 그 다음에 해진 깃 정도를 하는 게 아니고 옷을 완전히 다시 맞춰야 하는 거니까요. 동명천재단주님께서는 선거 방식은 정당명부제 그리고 이원집정부제 정부 형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군께서는 직선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이거는 헌법 개헌 문제는 꼭 아니군요. 그래도 직선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삼권 분립이라는데 대법원장은 왜 직선제로 안 뽑고 임명 형식일까요? 헌법재판관도 각 시도 자치단체별로 한 명씩 뽑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좀 독창적이네요. 그래야 사법부가 백성들 눈치 보는 신용이라도 할 거 아니냐 이런 견해 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왕싸가지님이시군요. 노재봉 국무총리 지냈고 서울대 교수 했던 이분이 일제 때 그 악명 높은 친일 경찰 노덕술 씨의 후예냐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한 건만 더 보고 마무리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대성 의원 지역구가 어디 부산 멀리 있어가지고 좀 헷갈렸는데요. 바로 잡아주셨네요. 사하구 갑이라고요. 부산이 총 선거구가 15개인가 되죠. 부산 지리를 잘 모르면 좀 아무래도 생소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니언께서 호주 계시는 분 같아요. 시드니하고 띄고 AN 이렇게 시드니언 쓰시던데 저에 대한 과찬의 말씀 그리고 일본과 필리핀에서 들으신다고 하면서 글 남겨주신 분들 제가 명확히 닉네임을 기억은 못합니다만 국내에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감사드리고요. 그쪽에서 시간도 안 맞고 하는데도 찾아 들어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댓글이 저한테는 힘입니다. 네, 오늘 마무리 말씀드리고 작별하겠습니다. 역시 개헌 관련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늘 중국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본물처럼 쏟아지고 그 무엇도 이 물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말라던 대통령의 발언을 불과 열흘 만에 정면으로 치받는 형국입니다. 어차피 그 누구도 개헌 논의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27년 전의 것이라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제대로 바꿔 입자는 취지에서 출발해야지 특정 예비 대선 주자의 정치적 공간 확보의 장으로 이용되거나 또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덮는 방편으로 흘러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개헌이나 세월호 참사 모두 우리의 내일이자 자라나는 세대의 삶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